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 정상회담 준비팀을 베트남에 파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세계 교육 증대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764억 1천만 달러로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8개월 만에 최소로 축소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법인세 포탈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은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에서 2차 현장 감식이 오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켓 연료 추진체의 폭발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 4월쯤에는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할 예정인 가운데 7년 전 합헌 결정이 이번에 바뀔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 곳곳에 내린 기습적인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눈은 퇴근길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퇴근길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뉴스 2부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이제 이를 이행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에서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 작업을 위해 이번 주말 준비팀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북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폴란드에서 가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완수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그렇게 말했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할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이행할 시간이라면서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의 4가지 합의 조항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미가 완벽한 형태의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워싱턴 DC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군의 지속적인 개입과 주둔은 한국과 동맹국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기념비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대 배임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났다가 황제 보석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검찰이 7년을 구형했었고 오늘 징역 3년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주요 혐의에 대해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죄들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쟁점이었던 조세포탈 부분은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 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물건을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 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오늘로 6번째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지 2달여 만에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풀려나고 보석까지 인용됐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지난달 결심해서 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년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 전 회장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일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 이동으로 기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교체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이유를 검토하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찰이 SK케미컬 가습기 살균제 주 원료로 살균제를 제조 납품한 업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 납품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공장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C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납품해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가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추가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인 등 6명이 대피하고 주변 점포 3곳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지역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50명을 투입해 오전 10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12년 전 조사 때보다 크게 줄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낙태를 범죄로 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이번에 바뀔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성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걸려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청구한 헌법 소원 사건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건데요.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기에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네, 낙태 처벌 관련 법 조항이 2개입니다. 하나는 형법 269조 1항인데 자기 낙태죄로 불립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의 낙태죄로 불리는 270조 1항인데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 만큼 낙태죄 찬반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서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미 공개 변론까지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 재판은 기계적으로 변론을 하면 언제 선고가 내려진다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개 변론 이후 헌재 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구인 체제를 한동안 갖추지 못했는데요. 김희수, 안창호, 강일원 전 재판관 등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에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도 못했고요. 또 지난해
취임한 유남석 헌재소장도 그래서 조속한 평의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낙태죄에 대한 헌재 위헌 여부 판단 언제쯤 나올까요? 네, 지금 예측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2013년 취임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이들이 퇴임하게 되면 새 재판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 내용도 일일이 새로 들여다봐야 하니까 심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퇴임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3월 28일이 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일단 3월과 4월 선고 사건들을 합쳐서 4월 중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퇴임 전주 목요일인 4월 11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까 아직 낙태죄 사건에 대한 평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통상 선고 사건이 결정되면 사흘 전에 외부에 공지되는데 그때 포함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정부의 실태 조사도 나와 있는 만큼 헌재도 평의의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네. 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한 차례는 합헌 결정이 나왔었죠. 네, 앞서 7년 전 한 차례 헌재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나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4대 4인데 왜 합헌이냐 궁금해하실까 봐서 부연하자면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조산원 운영자가 동의 낙태죄를 문제 삼았었는데요. 헌재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만연하게 될 거고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걸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네, 일단 재판관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재판관 5명이 새로 임명됐는데요. 일부 재판관들이 낙태 처벌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뭐 이런 법도 있던데 지금 현재 그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은 우리 시대 변화에 맞춰서 헌법적 가치가 어떤 건지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낙태 행위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헌법적 판단을 내놓을지는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한화 대전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공장 불과 9달 전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었고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자, 지금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과 안전관리 과정의 회사 측 과실 부분입니다. 어제 사고 뒤에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었는데요. 경찰이 내부 CCTV 화면을 보고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추진체에서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작업장 안에 있던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3명이 모두 20, 30대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자, 위험한 현장에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직원을 투입한 것,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 측 이에 대해서 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현장에서 숨진 3명 중 2명이 2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에 입사한 인턴 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함께 있던 30대 직원은 품질 관리자였고 다른 2명과 3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한화 측은 인턴 사원 논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이 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인턴 사원 개념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필수적인 사전 교육과 수습 차원에서 작업장을 참관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인들의 빈소는 인근에 있는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 같은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 뒤에 소방본부가 밝힌 사상자 숨진 3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추가로 다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대전소방본부는 공식적으로 어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파편에 발을 다친 사람이 있고 추가로 이송된 직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직원 1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부상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파편에 발을 다친 직원도 보고돼 사상자가 축소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발 사고가 아니라 대피 과정에 다친 것이어서 공식적인 부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전 사업장 지난해 5월에도요.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폭발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한화 측의 그 방산부문 대표이사가 직접 이곳에 내려가서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고 뒤에도 안전조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문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폭발 사고 뒤에도 특별감독이 진행됐는데요. 당시에 무려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장 내 위험물질 취급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단 1명뿐이었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약류와 산화제 같은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험성 고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설비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 조치 같은 현장의 안전조치 부족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9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만큼 이번엔 더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 있는 이문석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세계 교역이 늘고 반도체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외환 위기 띠인 지난 1998년 이후 21년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1,118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주요 상품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8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지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의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감소했다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297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게 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발효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민관 합동기구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 18명과 민관위원 위촉된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한중 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일부 제한할 정도로 노후 경유차는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한지 박광열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노후 경유차 2대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경유차, 그리고 휘발유차가 내뿜는 초미세먼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2002년식 경유차입니다. 엑셀을 밟자 수치가 무섭게 올라가더니 급기야 2만 마이크로그램을 넘깁니다. 매우 나쁨 기준의 26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06년식 경유차도 마찬가지. 최고 3만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미세먼지 수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마스크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또 얼굴 여기저기에도 매연 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저감 장치를 단 2003년식 경유차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노후 경유차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8년식 휘발유차도 비슷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후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의 먼지를 배출합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이미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름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까지 파고듭니다. 설악산에 돌아다니는 미세먼지보다는 우리가 내연기관 경유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유자동차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해도 맞겠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는 11만여 대 줄었지만 정작 경유차 비율은 전체 차량의 4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새 경유차를 사거나 다른 중고 경유차로 갈아타는 얌체족도 생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서 경유차를 못 사요. 결국 이 신형 경유차도 노후차가 되면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족한 AS도 걸림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지만 전문 클리닝 센터는 39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단 한 곳이고 강원과 제주에는 아예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내리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꼼수 징계, 반쪽 징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리위 징계안이 나오긴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 의원이었고요.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인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리를 결정을 하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당대회 이유로 미루자. 네, 이유인즉슨 당원 당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정에서 제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등록일부터 그다음에 등록이 마감돼서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후보자는 윤리위에 회부 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라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이제 김병숙 비대위원장도 당원 당규를 어떻게 당장 고치겠느냐. 근데 징계를 유예한다는 것이 결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원 당규를 들었지만 당원 당규에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좀 분분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지난주 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18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이 망언 파동이 이제 나온 게 8일인데 이 후보 등록 마감은 우리가 알지만 이번 주 12일이었습니다. 한 주말 건너면서 사실은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부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전 이게 당의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를 받지 말았어야죠. 문제가 있는 후보이므로. 그런데 후보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김진태 후보는 자 나는 징계 안 당한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징계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히려 더 지금 탄력을 받은 상황이에요. 역으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불미스럽고 해당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윤리위가. 해당 행위를 한 인물이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본인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저는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우선 심각하게 벌어졌지만 당에서 매우 조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한국당 윤리위 비대위의 결정이니까요. 근데 이종명 의원은 이제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결정이 나왔지만 또 남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는 사실 어떤 일을 하냐면 경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출당 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명을 할 것이냐 그 수위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입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당은 지금 상처가 있어요. 탄핵이라는 상처. 아직도 봉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류파와 복당파의 가장 큰 논쟁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어떤 사실 이 비판이고 그 아직 상처로 남아 있는데 지금 왜 똑같이
또다시 동료 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명에 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또 계속 번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느냐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네. 대해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이 소집 권한이 있었던 게 정우택 맞습니다. 원내대표였는데 당시에. 소집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소집이 안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의총이 무산이 됐고 이 네. 제명은 그냥 뭐랄까요? 공년불로 날아가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네.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이 사안은 그때와 사안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탄핵에 대한 치열한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논란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친박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행위를 했던 건데 네. 그것은 굉장히 거센 내부 저항에 부딪혔던 거고 지금 이 건은 5.18 정신에 대해서는요.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민 정서와 함께 가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윤리위의 문구를 보면 그건 맞아요. 당의 가치에도 지금 반하고 5.18 정신에도 반하는 이 세 의원의 행위는 해당 행위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총까지는 열릴 텐데 문제는 의총에서 가결이 되겠느냐. 11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7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 활동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어떤 이 한 가지 행위에 대한 부분보다도 의원들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또 많이 움직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동정 여론이 내부에서 있으므로 의총 가결은 쉽지 않다. 두 번째는요. 제명이 된다 한들 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소속에서만 나가게 돼서 무소속 의원이 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종명 의원이.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네.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명 출당이 되면은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예.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제명당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속만 없을 뿐이지 당 외곽에서 연대 활동을 하다가 이 사안이 가라앉으면 또 슬그머니 복당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의원들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네. 과연 징계는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까 뭐 꼼수 징계, 반쪽 징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징계 의지가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고 개개인 의원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당 차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예. 이건 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이 피해가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휘말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한국당 의총에서 제명 결정이 안 내려지면은 국회 윤리 차원의 제명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 공조는 굉장히 한국당 제외한 여야 사당 공조는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국당 결정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상당합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데 당원 당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린 꼴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비열한 확인 사살 만행을 저지른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망한 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1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이 5.18 망한 3인방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김세 의원은 지금 5.18을 부정하는 당내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전국을 누비고 있고 김세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당내 인지도가 올랐다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 대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가장 늦었다. 중요한 건 예. 첫발이에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8일 날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9일, 10일이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일요일에는 당 지도부가 결심을 했어야 돼요. 파장이 얼만큼 커지고 있는가를 일요일에는 당장 피부로 느꼈던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12일이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때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지도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윤리위를 당장 회부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당장 바깥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요구를 어떤 야단을 치거나 했을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아이는 버릇은 내가 고쳐놓겠다고 더 엄중하게 자신의 아이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걸 기다려주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그런데 그 9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9일이었어요. 9일, 일요일 날 그거를 놓치고 그냥 12일까지 방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지금은 어차피 당원 당규를 다시 되물릴 수도 없고 저기 끝까지 선거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 한다면 지금 일부 당에서 지금 비판하듯이 그러면 당대표가 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도리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우린 당원들한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 당원들의 요구대로 당대표가 됐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이상 지금 계속 어떠한 단추로 깨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좀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있다. 손학규 대표는 당원 당규들에서 징계 유예한다 결정이 한국당답다. 뭐 이렇게 비꼬기도 하는 발언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앞서 서른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징계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사실 5.18 단체도 지금 국회 앞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을 오롯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받아내야 되는 거죠.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당사자는 지금 나는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된다. 당대표 후보다. 나에게 이 지지를 몰아달라. 이렇게 유세를 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은 연일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모습이죠.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 당사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위기고 매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히려 이 정말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당대표를 이제 뽑는 과정이니까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는 수장은 연일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당장 당원 당규 때문에 이제 이 징계는 못 하겠고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자유한국당은 그냥 스스로 이 뭐랄까요? 이 지지율의 추락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 이거는 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발목 잡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자유한국당 내의 제명은 가장 강수라 하더라도 당을 나가시오 정도잖아요. 우리 당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의 제명은 좀 다릅니다. 배지를 떼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게 의원 제명입니다. 역시 규모는 크지만 전체 이제 5당이 합쳐서 이 의석에서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본회의에 만약에 회부된다면요. 이것도 3분의 2라는 룰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쪽에 더 힘이 실리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걸 좀 어떻게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시간 끌다가 악수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국회 차원의 제명에 더 탄력을 붙게 만들어버렸다. 박지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당 의석을 다 합쳐도 3분의 1을 못 넘음으로 결국 이거 부결될 것 아니냐 부정적으로 봤지만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요. 15명만 제명에 동의하면 199명이 되면서 3분의 1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15표 정도는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탄핵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 3명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이 문제가 탄핵보다는 훨씬 가볍죠. 그리고 국민적 정서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쏠려 있죠. 분노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당 내부에서 처리하겠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훈육할게요를 실패한 바람에 오히려 국민적인 심판을 오롯이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때인데 차남의 김현철 씨가 당사에 붙어 있는 우리 아버지 사진 좀 떼달라 이런 요구까지 좀 나왔습니다. 네,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부친인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도 해체하고 쿠데타와 내란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완전히 어떤 단죄를 한 대통령이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사실 지울 수 없는
그 상처가 쿠데타로 인한 그 군사 정권, 오랜 기간의 군사 정권 정부를 치하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는 내란이고 내란은 단죄를 해야 된다 하고 50 청문회를 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형성을 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5.18이라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다시 그 정당에서 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당이 뒤숭숭한 가운데 당권을 잡기 위한 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어제 대전에서 있었는데요. 자, 윤리위 징계 이후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의 반발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남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하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만하면 됐고요. 여러분,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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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네, 그만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당의 첫 합동연설회 저희 YTN 돌발 영상으로 지금 만나보셨는데 네. 김진태 의원을 연호하는 이 태극기 부대의 응원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현장에 있으면 뭔가 조금 민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지금 소리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후보죠. 김진태 의원이 7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무려 27번이나 연설이 끊겼습니다. 환호와 박수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보신 영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김진태 의원이나 김승래 의원이 왜 8일 공청회를 무리하게 열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유 보시다시피 사실은 어떤 그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어디에 자리매김하느냐거든요. 포지셔닝. 그러니까 이 여러 지지층 중에 확실하게 나의 지지층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확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과 좀 더 열성 지지자들을 확보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전부터 사실은 그런 계산 하에서 사실 공청회도 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어떤 열기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 공청회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득이 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일단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카우보이 네. 모자입니다. 이 모자 쓰고 묵념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참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입장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군요. 그런데 이 모자를 이 김진태 의원은 이 첫 선거부터 썼던 것이다. 이게 이번에 새로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부각되진 않았어요. 근데 카우보이 모자는 예. 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골랐을까요? 캐릭터겠죠. 예. 캐릭터?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는 뭔가 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아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목도리 이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당색이기도 하고 네. 이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패션 연출이죠. 카우보이 모자도 일종의 패션 연출인데 그거보단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캐릭터인데 이제 카우보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항상 옛날에 그 미국산 담배의 표지 모델로 카우보이가 계속 등장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좀 마초적인 스타일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정의를 위한 총잡이, 네. 최후의 건맨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쩌면 김진태 의원이 선택한 자신의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선거부터 썼던 거다. 이번에 새로 쓴 게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 보겠다는 의지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면은 부적절해 보이지만 권역별 후보 연설회이기 때문에 합동연설회 대전이고요. 충청 호남권인데 3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TK 지역, PK 지역, 경기, 수도권, 강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 현장의 목소리만 들어보면 김진태 후보가 거의 당대표예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야유가 쏟아지고 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김진태 후보가 한번 당권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흘러갈까?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네.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김진태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없으면 한국당이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밀어달라 했죠. 이런 얘기를 했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앞으로 보수의 여전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 현장 분위기에서는 저 말들이 이제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국민 여론에서 보면은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좀 여론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예. 자신들은 이 현장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아니면 징계안이 그대로 그렇죠. 통과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만 문제는 국민 여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신들의 어떤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의 간신히 이 두 자릿수의 20%를 돌파하는 그런 지지율이 모이고 있었던 때 지금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5.18 이 공청회 이후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의 지지 또는 보수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 당권이라든지 최고위원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첫 합동연설인데 김진태 의원 얘기만 너무 많이 나와서요. 지금 네. 김진태 의원 얘기는 종합해 보면은 극우 세력 집결, 친박 집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황교안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통합을 굉장히 통합이죠. 강조했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혁이죠. 이렇게 가면은 총선 필패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거든요. 이제 세 사람의 메시지가 다 각자 다릅니다. 3인 3색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김진태 후보의 메시지는 어제 좀 역설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신이 당에서 중요한 이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내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대표가 돼야 한다. 네. 전 깜짝 놀란 메시지예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당대표로 만들어달라. 이건 노선이나 어떤 비전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게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전사가 되겠다고 하고는 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전사가 살려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사실은 양강구도 플러스 김진태 후보인데 양강구도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묻혔다는 거. 다만 이 국민정서와 혹은 이 전반적인 당심은 오늘부터 이제 TV 토론을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는 이제 현장 예정돼 분위기가 있는데요. 적용되지 않죠. 후보 간의 날선, 예리한 이제 토론과 예. 비전 제시가 제일 중요한데 통합과 개혁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아직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는 총선 필패다.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먹힐지 그것이 네.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두 사람 당권 주자들 얘기도 네. 조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한테는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개파도 없다. 그래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는 메시지를 어제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친박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발언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자서전 황교안의 답이라는 자서전을 통해서도 그때부터 삼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단합, 통합, 융합.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것이 이제 뭐 이번 그 선거용으로 급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쪽으로도 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도 다 비판을 받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을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친박에 가까운 이야기라면 비박에서 비판을 당연히 할 테고 확장을 위해서 비박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친박이 또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스탠스 또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TV 토론입니다. 아마도 김진태 후보 아주 맹렬히 공격을 할 거예요. 무엇? 탄핵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테고 거꾸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질문을 할 거예요. 이 당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 받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정도의 멘트 네. 애매모호한 멘트로는 TV 토론에서 선두로서의 어떤 뭐 자리매김 못 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 조금 눈에 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화법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안타깝다 이런 발언인데 네. 어제 한국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에도 사실은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치인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화법을 예. 썼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이슈에 대해서 말실수를 해서 네.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앞서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부자 몸조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괜히 과하게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했다가 오히려 말꼬리 잡히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잘 방어만 하면 가장 되니까. 두루뭉술이한 얘기로 예. 이걸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뭐냐? 통합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은 뭐냐? 그건 나라를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떤 결정을 하실 거냐?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갈 것이다. 여기는 이건 항상 모범 답안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5.18 관련 망언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윤리위의 징계는 적절하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이 일괄적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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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다였죠. 그걸 보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이제 물론 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열흘 정도 지나면은 결판이 나게 되지만요. 이때까지 피해 다니면서 요리조리 몸조심을 하는 통합, 나라, 국민 이 아무 사실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세 단어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지금 현실적으로 터져 나오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표현만 예. 쓴다면 그럼 과연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대표로 뽑히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이게 분위기가 친박 정서가 좀 이제 한쪽으로 몰려오고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 하더라도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관료 생활만 최고위 공직자로 있었지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 소신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예.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오늘 TV 첫 토론회가 굉장히 주목되는 주목되는 이런 대목입니다. 상황인데요. 자, 오세훈 전 시장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탈박 주장하면서 지금 한국당 이대로 가면 이제 총선 필패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예. 대표가 이제 그 후보를 사퇴하는 그 지점부터 오세훈 후보의 그 지점, 그러니까 내 위치는 딱 비박이다라고 완전히 굳어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탁탁 털어서 정말 그 이 한 45% 정도의 예. 그 친박 내지는 TK 표를 대항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오세훈 후보의 전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도 5.18 관련한 어떤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 보면은 이
지금 그 현장의 어떤 분위기나 혹은 이게 있어요. 지금 그 김지태 후보의 어떤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새롭게 당원들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번에 한국당 당원들, 책임 당원이 예. 늘어나서 그렇죠. 권리 당원이 늘어나서 사실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근데 오세훈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20만 정도인데 예. 32만 정도로 늘어났어요. 약 10만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10만 정도가 과연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예. 이것이 지금 사실 당원들의 표심으로 드러나게 되면 무시 못하는 어떤 표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다 후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전 시장 초기 연설문에는 정신 못 차린 당 소속 의원들이 5.18 폄훼에 대해 이 얘기가 들어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그러니까 뺐다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것을 연설로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예. 토로했다면 상당히 거센 반발이 네, 아까 분위기를 있었을 봐서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삭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총론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당의 현재 흐름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어요. 비장하게 필패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개혁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그 극소수 지지층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예. 게 당대표 후보인데 저는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날카롭게 물을 거기 때문에 이 오세훈 후보도 입장이 나올 걸로 봐요. 그렇죠. 오늘은 5.18 폄훼 예.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정도의 입장은 TV 토론에서 아마 피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저렇게 합동 연설하고 좀 다른 다르죠. 성격이기 네.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각 당을 지지하는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47%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그러니까 설 연휴 전과 같은 수치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4%로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요.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쉬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층에서 이념별로는 보수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광주, 전라 지역과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층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뒤 반짝 상승했던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19%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8%,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보신 정당 지지율 보면 한국당이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5.18 발언 때문인 것 같아요. 아플 거예요. 1월 예. 3주차가 16%였잖아요. 그런데 21%까지 가는 한 2주, 3주간의 그 선이 예. 점을 보시지 말고 언제나 선을 보셔야 되는데 예. 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21%가 정점이었다. 사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올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에 그 전에는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실제로 경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더 큰 관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꺾였다. 전당대회 그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꺾였다는 건 외부 요인밖에 안 되거든요. 예. 외적 요인은 5.18이죠. 5.18이 그만큼 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더 큰 어떤 그런 질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여당 지지율은 지금 소폭 올랐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가요. 통구의 발언으로 진짜 굉장히 공분을 좀 자초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분신 시도에 대해서 그런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떤 맥락이 있냐면 지난번에 또 이제 모 인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금액에 대해서 그게 뭐 1조 400억이든 500억이든 금액이 뭐 국민들에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요즘 국민들이 정말 수많은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꼼꼼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지금 뭘 안 본다는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활성화된 게 뭐냐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잖아요. 네. 이걸 들여다보면 5만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거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어요. 지금 5.18 폄훼 발언처럼.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발언을 보시면요.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실 분신 시도한 분들이 최근에 분신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택시 이거는 이제 기사분들도 국회의원 있었고.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네. 한 남성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특권을 예. 내려놔 달라라고 예. 하고 이제 결과 행동은 굉장히 극단적이었습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황교안 전 총리의 너무 일관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비판했는데 이럴 때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 어떤 공감 또는 이제 정말 스스로 몸을 낮추는 모습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의식, 생각이 잘못돼 있고 행동도 잘못됐다는 것을 비하적 발언으로 했거든요. 네. 저런 행위를 과거에 특정 이제 극우적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해서 비판을 받았던 게 세월호 참사 때의 폭식 시위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소폭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네.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격돌에서 좀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정말 몸을 낮추고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정체돼 있는 예. 이유 하나, 긍정적인 이유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제에 올인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표는 아직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중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연초의 기대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여당 의원들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논란의 발언들이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조심해야 될 때고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주 전하고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체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호재 악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됐어요. 굉장히 그 날짜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오를 수 있는 요인. 더 올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오를 수 있는 요인. 거기다 5.18 악재 있고요. 이런데 사실은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그 횡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말씀하셨던 부분 경제 문제일 거예요. 고용지표가 1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작년 2018년 4분기 고용지표가 지금 발표가 안 됐거든요. 4분기 역시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지금 통계청에서는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야 되는데 제자리인 것은 그만큼 경제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사실 이 상황을 바라봐야지 횡보라서 좋다 이런 어떤 반응은 그런데 안 해야 아까 될 그 것 차현주 같아요. 앵커가 정리한 부분에서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수층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과 30대 근데 거꾸로 지금 호남 지역에서 또 내려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보수층 중에 품격을 요구하는 어떤 보수층이 있어요. 우리가 품격이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니냐. 탄핵 이후의 어떤 상황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대를 가졌던 분들 중에 지금 아까 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야유하고 이런 것은 보수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 없어진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런 실망하신 분들이 반사적으로 아마 또 지지의 어떤 양상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되네요. 예. 대통령 새해 들어서 지금 경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와대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최저임금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임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이미 얘기한 게 속도 조절론이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 바뀌었습니다만 속도 조절을 한다. 현실 상황에 맞춰보자. 단 이 대통령도 어제 이야기한 것이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야 한다. 올라야 하죠. 사실 임금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국가 경제가 좋은 게 전혀 아니죠. 올라야 하는데 문제는 현실 시장 상황과 맞춰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취지 이야기인데 어제 제가 가장 주목해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안하다예요. 자영업계를 불러 모아놓고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 이제 힘든 상황을 돌파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어제 주목된 얘기는 좀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사실은 살려달라. 우린 살고 싶다. 이 일을 하는 이 근본적인 장사의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주어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의 올해 경제 올인 행보, 경제 집중 행보는 어제 자영업자 만남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벤처기업인들 7명하고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 이전엔 대기업 만남도 했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 만남도 했고요. 그런데 아까 이 TK, PK 지역에서 약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아까 품격에 동의합니다. 품격을 요구하는데 지금 보수의 본산이 너무나 품격이다, 증발해 있다. 이게 답답해서 못 보겠다, 이탈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경제 활력을 위한 도시 방문을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TK는 굉장히 최근에 자주 방문을 6번째 하고 도시가 있었고요. 바로 이번 주에 부산이었고요. 거기다가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할 맞습니다. 수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돼 있지만 서부 경남 KTX가 수건 사업이고 제1공약이었고 그게 예타면제 대상으로 들어있어서 예타면제가 될 분위기였는데 여타면제에 대한 지금 반발 때문에 약간 줄어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론, 이거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결정된 건데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충분히 미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하기를 했지만 핵심은 5개 광역지자체장이 함께 해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재검토까지도 검증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러다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총선용 발언을 벌써부터 한다 이런 비판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이겁니다. 그 2016년도 결정이 10년 동안 사실은 그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을 결과죠. 5개 그 이 시도지사가 함께 합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면 대구 경북은 진짜 다시 한번 이건 결사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부산에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TK와 아까 그 대구 경북을 소외시킨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선에서 부산을 지키겠다라는 해석으로밖에 안 읽힌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좀 성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팀을 이번 주말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이를 실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방문 중 가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옛 소련과의 군축 협상 당시 구호까지 인용했습니다. 이어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멀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한 팀을 아시아에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제와 실무 준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에서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할 만한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를 풀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오늘 개성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측 소장인 천혜성 차관이 황충성 소장 대리와 10시 반에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 차관과 황 소장 대리의 협의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측은 지난해 12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북측의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 관련 제안을 건넸지만 북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7회 생일 광명성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지면 대부분을 관련 행사와 축전, 또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된 일화 등을 싣는데 할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제23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 소식과 김 위원장의 백두산 미령 고향집 답사 행렬 사진을 공개하고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올해가 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 아닌 만큼 북한은 올해 광명성절을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보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를 비판했고 의원 140여 명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5.18 특별법 개정 논의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주최 공청회가 열린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민주당과 야 3당 여전히 맹공을 풀지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징계 수위가 여야 4당이 요구하는 것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은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 3명 모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80년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죄라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데 구글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고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로 죄를 받습니다.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한국당을 규탄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원 당규를 변명 삼아 징계를 유예한 건 한국당다운 조치였다며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만큼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의원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즉시 징계하라는 여야 4당의 요구는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미룬 것일 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설령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더라도 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5.18 파문 관련 징계가 보류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 전당대회 레이스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를 비롯해서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회, 오늘 오후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잠시 뒤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보수 대통합의 방안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또 각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지 관심사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보수 우파가 한국당의 빅텐트 안에서 힘을 합쳐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프레임으로는 중도층 표심을 얻지 못한다며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체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당을 지킨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오늘 열었습니다. 올해를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등
사법개혁 관련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위원회가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한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는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도록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성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입법 과정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쉬지 않고 해나가야 한다면서 집권 3년 차인 올해 권력기관과 사법개혁에서 입법 성과를 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폭행과 협박, 배임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톡이든 유튜브든 널린 것이 무기라 음해는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배우 정유미 씨가 지라시 유포자를 검거한 뒤 밝힌 입장을 인용하면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SNS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사건이 다시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아내 민 씨는 이번 사건이 미투가 아닌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들이라고 밝히면서 김지은 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김 씨의 진술을 믿어준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방해 구조와 목격 사실을 들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원 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사건, 2017년 충남 보령의 상화원 리조트에서 안 전 지사 부부가 중국 대사를 접견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상화원에서 그날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2017년 8월인데 그래서 민주원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주원 씨가 들어와서 침대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씨가 깨서 지은아 웬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나갔다는 것이 민주원 씨의 주장이고 사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할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곳에 와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1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민 씨는 그러면서 당시 이 상하원 침실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진만 봐도 침실과 문의 그 불투명한 유리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거리는 있어 보이죠. 이를 근거로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의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들어와서 오른쪽에 이게 침대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요점 말씀드리면 방 밖에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침실 쪽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어떤 주장,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그 주장과 어긋난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여성과의 혹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침실 앞에서 이제 뭐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부인 민 씨 같은 경우는 김지은 씨가 그 방에 들어와서 침실 쪽으로 이제 향해서 부부를 보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을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을 두고 민주원 씨와 김지은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 씨는 방에 들어와 자신들을 봤다는 것이고요. 김 씨는 방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불투명한 창으로 실루엣을 본 것 같아 1층에 그 자신의 숙소로 그냥 내려갔다. 즉 방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자, 김지은 씨 측은 민 씨의 모든 주장은 이미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 방문 상단 부분이 반불투명한 점을 고려해서 김 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가족에 의한 이 같은 행위는 2차 가해라면서 성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도 중요한 요소였을까요? 전체 성범죄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 중에 상하원 사건은 사실은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성폭력 관련된 사실관계 중에 핵심 사실이 아니라 김지은 씨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이냐 관련된 정황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원 씨 말을만은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서로 그런 사실이 있다. 민주원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을 가지고 김지은 씨 말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상하원 침실 사건이 전체 성범죄 사건의 핵심 사안은 아니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전지사 측에서는 중요한 주장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장외 공방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사학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건데요. 사립학교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과 초중고로 이원화하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사학법 파동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엉거주춤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후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를 둘러싼 도도한 시대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사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 요구,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리한 사학법 개선 제안에는 사립학교의 채용 절차 공정성 제고와 근무 조건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공직자 행동 강령을 적용하고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사립학교의 인사위 설치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대한 좀 정책을 펴는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이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사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는 재정 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학이 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평준화, 의무 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로 끌어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사립학교가 사립으로서의 어떤 자율성을 가지려면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을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준화를 하고 의무교육을 함으로써 수업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2021년 초중등 교육이 공교육 틀로 편입될 계획이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 측은 법으로 보장된 자율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양호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수출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소비는 지난해 12월 중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의회에서 예산지출 법안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한 대로 국경에서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겨울 난방을 했는데도 난방비가 전혀 나오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체 2,000가구 가운데 900가구가 그랬는데요. 그럼 난방비는 누가 부담하게 됐던 건지 기획 이슈팀 취재해봤습니다. 한동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아파트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월시형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인데요. 2,000세대가 넘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900세대의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습니다. 이 영원히 나온 세대가 난방을 아예 안 쓴 건 아니고요. 실제로 썼는데 썼겠죠. 그러다 보니 이 난방비를 낸 주민들이 이 아파트, 이 영원 세대의 난방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난방비가 19만 원이 나온 곳도 있었고요. 난방비만요? 네. 관리비를 다 합치면 40만 원까지 나온 그 고지서를 받아준 주민도 있었는데 실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게 난방비가 거룩이 안 나오고 이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폭탄을 맞고 그러죠. 소득도 없고 이거 이제 아들이 뭐 생활비 조금 주고 난방비 관리비로 다 들어가면 없어요. 뭐 그러니까 해당 가구에서 난방을 사용했으면 내는 게 맞죠. 그런데 난방을 했는데도 안 낸 사람들이 있고 추가로 더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랬던 건가요? 계량기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난방 사용량을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이 측정을 하는데요. 이 출입문에 벨누르는데 옆에 이 검침기가 있는데 이 검침기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이 아파트 한 개동 12층 이 90여 세대를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20세대 정도의 그 검침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량기가 고장났거나 건전지가 이제 다 닳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량기가 망가져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됐다.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조작을 했을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그 자기네 계량기에 자석을 붙이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자석을 붙이면 이 계량기가 안 오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 자석을 붙이고 난방을 켜고 10분 뒤에 재봤는데 이 집안 온도는 1.5도가 올랐는데 이 난방 계량기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 내부에 자석이 있어서 이 자석을 닿으면은 이 계량기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다면 난방비를 꼬박꼬박 내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고요. 계량기 조작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요새 나온 신형 계량기들은 자석대도 이게 검침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2,000세대입니다. 전체 다 바꾸려면 9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아직 동의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2,000세대 중에 거의 반 가까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면 바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도 있을 텐데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관리사무소는 또 나름의 이제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관리사무소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목동 같은 지역 난방인데 이 세대에 비해서는 한 7, 8명이 부족해 직원이. 타이트하게 운영하니까 고장나도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민원 처리해줘야지 또 배터리 교체해줘야지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몇 해 전에도 이 난방비 영원 세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부과를 했습니다. 과거 3개월 평균치 난방비를 내갖고 임의로 이게 내게 한 건데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난 진짜 실제로 쓰질 않았는데 왜 난방비를 부과를 하냐. 그래서 결국 부과를 해놓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난방을 안 쓰거나 집을 비웠던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난방비 문제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문제고 배우 김무선 씨가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대책이 좀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대책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논란을 줄이려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계량기를 다 바꾸는 게 맞고요. 사실 계측을 하는 난방공사나 정부 차원에서 이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유재산에 또 정부 예산을 쓰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전망이고요. 사실 저희 이 아파트 취재를 하고 나서 이 다음 날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계량기 명원 세대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 구청에서도 이제 좀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난방비 영원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썼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해소가 나갈지 또 대책을 세워나갈지 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한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년이 68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청년 노동자는 67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노동자는 2012년 37만 8천 명에서 점차 늘어나다 2017년에는 61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줄었지만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67만 8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언급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이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명동 대성당에서는 추모 미사가 올려집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날 쌀쌀한 날씨에도 명동 성당에 마련된 빈소에 추모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나 명동 성당 한켠에서 열린 추모 사진전에 고인을 그리워하는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잊고 지낸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해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부님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모습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평생 거룩한 바보로 살았던 고인의 삶과 영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추기경님이 당신을 바보라고 하신 것, 특별히 말년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왜 그러셨는가를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조금은 좀 바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은 어수룩해지고 좀 조금은 손해보면서 살면 어떨까.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김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내년 개봉될 영화 저산 너머에는 배우 강신일과 이양나 등이 출연하고 어린 시절 김수환 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심과 어떤 영성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추기경의 성장 과정을 담은 고 정채봉 작가의 바보 별님 개정판도 함께 출간됐고 그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기리는 LP 앨범도 나왔습니다. 선종 10주기 당일인 내일은 명동 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가 봉헌됩니다. 유품 전시와 토크 콘서트, 기념 음악회 등이 잇따라 열리며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평생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최근 국내에도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보고가 22만 9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는 이보다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시설. 최근 자녀의 홍역 예방접종을 원하는 부모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So our clinic received a lot of phone call from the parents because they want to check their immunization record.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kid already immunized for the MMR. 이 지역의 홍역 예방접종률은 100%에 가깝지만 최근 확산된 공포를 한적으로 보여줍니다. 올해 들어 미국 10개 주에서 100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는데 워싱턴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보고된 전 세계 홍역 발생은 22만 9천 건으로 2017년의 2배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고되는 홍역은 실제 발생 건수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홍역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Measles is really scary because it is so contagious. If a person with measles is in a room with 10 other people who are unvaccinated, 9 of them will get measles. That means they can transmit it even before they know that they're infectious. 특히 지난해 유럽에서 전체의 3분의 1인 8만 2천여 건의 홍역이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5만 3천여 건을 비롯해 프랑스 2,900건,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각각 2,500건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최근 한 달간 홍역으로 70여 명이 숨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4,300건의 홍역 신고가 접수돼 한 해 전보다 120%나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서울은 흐린 하늘에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눈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또 다른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길이 무척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 동두천 생현동에 5.5cm의 가장 많은 눈이 왔고요. 철원 갈마릅에 4cm, 서울도 2.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3시 무렵 다시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눈은 퇴근길까지 이어진 뒤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에 최고 5c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에 1에서 3cm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주시고요. 굽이 낮고 폭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앤이슈 3부에서 스포츠 소식과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죠.